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상에서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의 형태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반드시 몇 가지는 외워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배웠었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 많은 이유는 각 자료형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트형 같은 경우는 저저번 시간에 약 마이너스 20억부터 플러스 20억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면에 더블 같은 경우도 이제 실수형을 표현하는 단위이고 무려 메모리상에서 8바이트나 차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무한인 것도 아니고 이제 특정한 수를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형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큰 수를 저장하고자 하면은 잘못된 계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형식 지정자란 걸 이용해서 %x, %o 같은 걸 이용해서 10진수를 8진수, 16진수로 바꾸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소수점 표기 형식을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2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클래스이자 자료형인 이 스트링이라는 거에 이 서브스트링이라는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보면서 이 간단하게 스트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료형인지 한번 알아보았었는데요. 이 자바에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캐릭터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에서 이 스트링의 최대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즉 스트링으로 담을 수 있는 그 문자열의 최대 크기는 얼마나 될지가 바로 요점인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자바에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무려 약 4GB만큼의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물론 4GB라면은 이제 몇억 글자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몇억 개의 문자를 입력할 일이 없죠. 책 한 권만 해도 절대로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트링의 최대 크기는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의 스트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기반의 비원시적인 자료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함수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나중에 배우게 될 하나의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부적으로 함수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연산자인데요.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연산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를 하는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산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나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러 연산 같은 이러한 다양한 연산자들이 프로그래밍 안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연산자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서 작동을 하는데요. 흔히 1+2에서 이렇게 1과 2는 피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연산자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하며 계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칙 연산과 이 모듈러 연산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러스나 느낌표, 즉 not과 같이 다양한 연산자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2는 5라고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3-2 같은 경우는 1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이 나누기가 조금 다른데요. 이 컴퓨터에서 나누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3을 2로 나누는 그 모긴 1만 출력이 됩니다. 즉 3을 2로 나눴을 때 1점 몇이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잘라버리고 이렇게 1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10 모듈러 3 같은 경우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게 해줘요. 즉 모듈러라는 게 그 나머지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인 1이 출력되는 이러한 연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수학이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말 그대로 익숙할 때까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6가지의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해볼 실습은 초를 입력받아서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튜토리얼 4라고 이렇게 네 번째 강좌니까 튜토리얼 4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생성해 주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메인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함수 바깥쪽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상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final static int second는 이렇게 1000이라고 넣어 주시고요. 즉 1000초를 의미하도록 이렇게 넣어 준 뒤에 이제 int는 이렇게 minuet second를 이렇게 60으로 나눈 것, 즉 분이라는 것은 이 초를 60으로 나눈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 second는
이렇게 기존의 세컨드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즉 이 세컨드 1000초라는 것은 몇 분 몇 초인지 각각의 값들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시스템 out.println 메뉴에 띄운 다음에 이렇게 분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한 다음에 이렇게 초라고 넣어주시게 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16분 40초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초 같은 경우는 16분 40초가 맞고요. 이렇게 1000초를 6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컨드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60초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초단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초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서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이런 걸 바로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감 연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메인 함수 안에 int a는 10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초기화해 준 이후에 시스템 out.println 한 다음에 현재의 a는 띄고 이렇게 A입니다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A가 얼마인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이 A를 플러스 해주겠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건 바로 증감 연산자로서 A에 1을 더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해본 다음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1 증가된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이렇게 출력하는 식 안에 만약에 증감 연산자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가 변수의 앞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플러스가 앞에 붙어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12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먼저 A에 1을 더한 다음에 이렇게 A를 출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뒤에 붙어있다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 이후에 빠져나가면서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12였다가 이제 출력이 된 이후에 이게 다시 1이 더해져서 13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다음과 같이 한번 A값을 출력해 보시면은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A가 1씩 더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증감 연산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예제로는 이렇게 모듈러 연산자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다음과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스템 out.println 한 다음에 1을 이렇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모듈러 연산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2, 3, 4, 5, 그 다음 마지막으로 6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준 다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1, 2, 0, 1,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1을 4으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3보다 작으니까 볼 것도 없이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2, 3, 4 이런 식으로 다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4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러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모듈러 연산으로 나온 결과는 이렇게 나눈 값 3보다 확실히 적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연산자들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는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고 이거는 AND 연산자라고 하고 이건 OR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NOT 연산자라고 해서 이 반대 그러니까 참값은 false 값으로 바꿔주고 false 값은 true 값으로 바꿔주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int a는 50이고 int b는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a와 b가 같은가요? 라고 물어본 뒤에 다음과 같이 a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true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a와 b는 현재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a가 b보다 큰가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등호를 써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A 쪽으로 열리도록 하면은 A가 B보다 큰지 확인을 해주는 거고 A가 B보다 크진 않고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가요 큰가요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 개의 연산자를 한 번에 묶어서 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A가 B와 같으면서 A가 30보다 큰가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이제 AND 연산자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A가 B랑 같은지 확인해 본 다음에 이렇게 A가 B보다 큰지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를 묶어가지고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즉 A와 B와 같으면서 이게 AND 연산자니까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둘 다 참값일 때만 이제 전체적으로 참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랑 이게 둘 다 성립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괄호가 전부 다 true 값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즉 A와 B와 같으면서 A가 B보다 큰지 물어보는 건데,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A와 B가 같긴 하지만 A가 30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false 값이 나오는 거고, 다음과 같이 한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번에 해볼 게는 A가 50이 아닌가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느낌표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가 50인지에 대한 연산자를 두고 그 다음 이렇게 not 연산자를 붙여서 이 값에 대한 반대값을 출력하는 거죠. 즉 A가 50이 아닌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시면은 false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A가 50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문장은 false, 즉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false 값을 반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논리 연산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연산자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양한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건 바로 이 조건, 참, 거짓이라는 건데요. 바로 사막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3가지 항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서 사막 연산자라고 말을 하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한번 함수란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함수의 개념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다음과 같이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nt 한 다음에 max를 넣어주고 이렇게 int a와 int b를 넣어줍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int a와 b를 입력받아서 이제 두 중 더 큰 값을 반환하는 max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값이 int 형태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int max 한 다음에 맥의 변수로 a와 b를 넣어준 거죠. 즉 이렇게 함수 같은 경우는 반환형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맥의 변수로 구성이 됩니다. 즉 반환형 함수 이름, 맥의 변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나중에 함수를 배울 때 더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int result는 a가 b보다 클 때에 한해서 참값이라면 a를 반환하고 거짓이라면 b를 반환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result를 반환하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게 max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인데요. 먼저 이렇게 a와 b를 함수의 맥의 변수로 넣어줬을 때 이제 이 result라는 변수에 어떠한 값을 넣어주는데, 그 값이 어떤 거냐면 A가 B보다 컸을 때 그게 참값이라면, 즉 A가 B보다 크다면 A를 넣어주고 A가 B보다 작다면 B를 넣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설트에 더 큰 값이 담기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설트를 반환해줌으로써 이 max라는 함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max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int x는 50이고 int y는 60이라 했을 때 system.out.println 최대값은 이렇게 max 한 다음에 x와 y를 맥의 변수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입니다라고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클래스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라고 했죠. 즉 메인 메소드에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만 하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 큰 값이 60이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50과 60 중에서 더 큰 값이 60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값이 60이라고 나오는 거고, 뭐 이러한 스태틱 같은 것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가 B보다 큰지, 즉 이렇게 가장 왼쪽에는 특정한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 물음표 써준 다음에 참값일 때의 값 써주고 이렇게 콜론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거짓값일 때에 대한 값을 넣어주면 완벽하게 이렇게 사막 연산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순식간에 어떠한 처리들을 이렇게 아주 짧은 함수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사막 연산자 또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 즉 파워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거듭 제곱 연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연산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함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산, 즉 계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바로 이렇게 실습을 해볼게요. 함수 다 지워주시고 메인 함수 또한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더블 a는 이렇게 mass라는 클래스에 있는 이 파워라는 함수, 즉 거듭 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요. 이렇게 3.0에 20.0 제곱을 이렇게 a에 담도록 합니다. 즉 3의 20제곱이 이렇게 a라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줄게요. system out.println 3의 20제곱은 이렇게 int 한 다음에 a입니다 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3의 20제곱이 어떠한 연산을 거쳐서 실수 a에 담기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a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떠한 거듭 제곱도 순식간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mass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3의 20제곱을 이렇게 순식간에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거듭 제곱 연산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연산자는 정말 이 두 수 혹은 여러 개의 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어떠한 논리적 흐름 같은 거를 담당하는 말 그대로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갖가지 연산자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